이제 용진단 진행하겠습니다. 용진단, 용산을 진단한다. 오늘은 우리 이종구 실장 어떻게 진단을 하실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예. 네, 제가 또 일주일 만에 왔는데요. 오늘은 용진단답게 또 윤 대통령과 관련된 네. 지금 이슈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대단한 결심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오늘 받고 왔습니다. 예. 어떤 말씀부터 하실래요? 우선 조금 그 지난주에 벌어진 네. 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수호의 날 서해 수호를 하다가 숨진 우리 호국 영령 55명의 55분의 영웅들에 대해서 네. 직접 참석을 하고 또 롤콜이라고 자꾸 뭐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일일이 모든 용사들을 이름을 호명하는 그런 저 그 마이크 의식을, 좀 당겨서. 네네, 그런 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의식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전략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생각이 전략적 들었습니다. 의미. 네네.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이것이 그 뜻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부터 드려야 그건 이제 되겠습니다. 전제로 하고. 네, 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중요한 건 사실상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이 왜 제대로 서해 수호의 날에 참석하지도 않고 두 번 참석했더라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떳떳하게 밝히지도 않고 또 유족들에게 그런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 전달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요.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이 코너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좌파들의 기념일 그 의식이 있어요. 3월 달부터 예. 6월 달까지 아이의 날들을 정해서 뭐 정해진 날이긴 하지만 그래서 점점 고양시켜 갖고 좌파들의 어떤 열기에 붐을 일으킵니다. 그게 그 5월이 클라이막스가 되겠죠. 이제 5월이 클라이막스죠. 뭐 5.18부터 시작을 해서 5월 1일, DJ 5월 1일 노동절. 노동절 그다음에 메이데이 5.18.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 5월 23일. 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각각 사망일이 연달아 있고 이제 6월 달까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좌파들의 어떤 그런 이 플랜 따라서 언제나 매년 되풀이되어 왔는데 거기에 딱 블랭크가 하나 있는 거예요. 3월부터 시작해서 3일절부터 시작을 해서 블랭크가 바로 서해 수호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금 서해 수호의 날에 참여해서 이렇게 호명을 하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계속하는 거예요. 즉, 천안함 생존 장병들에게 13년 만에 상위 기장을 수여한다든지 또 지금 서해 수호의 날 이외에 그 영웅들에 대해서 제복을 입은 영웅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해줘야 된다라든지 네. 이런 그런 호국의 어떤 분위기를 띄움으로 해서 좌파들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3월, 4월 하면서 4월로 연결되는 그런 시점에서 6월 달도 아니고 6.25도 아니고 벌써부터 호국의 어떤 그런 이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상당히 전략적으로 지금 그래요. 가져가는 예. 어떤 포인트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네. 예. 보훈 말씀 나온 김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얘기로 좀 먼저 가볼까요? 네. 이게 이제 박민식 보훈처장이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제가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8주년 네. 기념식이어서요. 네. 근데 이게 보훈처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서 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네.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마침내 드디어 끝내. 이 세 가지 어떤 부서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는 지금 건국이라는 거를 아예 지워버렸어요. 역사에서 좌파들이. 네. 건국절 그리고 건국이 언제 있었고 건국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건국이 됐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에게 지금 정론일침 제가 조금 전에 들었는데 공이 몇이고 과가 몇이냐라고 판단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에게 공과 과를 가르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역사를. 그래서 아이들에게 판단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서야 건국과 관련돼서 우리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해서 국가가 나서겠다라고 한 거예요. 창피한 것이죠. 역대 지금 87년 체제만 하더라도 수명의 어떤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훈처가 보훈부로 이제 승격이 되지 않습니까? 6월 달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뭐 장소라든지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 사실 이제 이 좌파들이 그 이승만 대통령을 지우려고 했던 데는 네. 그 김일성의 어떤 그 정통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는데, 네. 그런데 1945년에 해방이 되자마자 38선 이북을 소련군이 점령하고, 네. 그리고 나서 바로 김일성을 괴뢰로 세우잖아요. 네. 그리고 내처 남한까지 적화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남한에 한 30년 이상 공산당 활동을 해왔던 박헌영 세력을 네. 파트너로 해서 이걸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랬는데 그 혈혈단신 혼자 귀국해서 세력도 없었던 이승만한테 결국 진단 말이에요. 네. 네. 남로당만 지는 게 아니라 6.25 전쟁으로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했다가 거기 그 6.25 전쟁에서도 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종북 주사파들 입장에서 이승만은 이 김일성의 정통성을 근본부터 뿌리채 흔들고 있는 이 주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인정하는 순간 김일성을 부정하게 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김일성 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승만을 아예 역사에서 파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꾸로 그들 입장에서는 적화하지 못한 가장 큰 원흉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네네. 뭐 단순히 안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역사에서 완전히 파버리고 싶은데 네. 파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갖 그 왜곡과 이 폄훼를 통해서 이걸 이제 그 오염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번에 우리가 바로잡겠다는 거군요. 네. 바로 잡고요. 네. 저는 바로 잡으면서 드디어 이제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그런 그 선동가였고 또 우리 그 리더였고 또 말과 글이 그렇게 뛰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쓴 그런 그 글들이 이제야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명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대로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회고록이라든지 또는 이승만과 김구 뭐 이런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 그의 글을 직접적으로 접하면 통하지를 않는다. 그의 어떤 그런 이 폄훼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의 말과 글에서 이미 다 녹아들어 있어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그 실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글을 접했던 많은 사람들, 이를테면 당시의 초대 그 주한 미국 대사, 무초 대사라든지 또는 마크 클라크 대장이라든지 가장 근거리에서 이승만을 설득하고 어떻게든 소련과 잘 지내보려고 했던 미국의 당시의 어떤 그 남한에 파견된 지도자들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한 수 졌다. 공산주의와 혈혈단신으로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 미국과도 맞섰던 그런 거인이다라고 이렇게 회고를 하는 그런 대목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진면목을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 댓글에 최익찬님이 어제 우리 공화당에서 이승만 대통령 추모 집회를 했습니다.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댓글 올리셨는데, 예, 그 추모 집회 한다는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어요. 우리 공화당이 이승만 대통령 추모 집회를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혹시 했나요? 국민의힘이 당으로 공식적으로 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 뭐 하는 당이에요? 글쎄요. 그 무슨 보수 뭐
정통성 있는 당이라면서. 그러게요. 보수 정통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요즘 이 고성욱 TV에서 근현대사 강의하시죠. 네. 예, 예. 제대로 좀 저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친일파들은 민주당의 전신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민당이라고. 그 민주당의 어떤 뿌리를 쭉 올라가면 사실상 한민당이 진짜 친일파였고 뭐 이런 쭉 그 제대로 된 근대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지금의 국민의힘이 진짜 존경해야 될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인데 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뭐 눈치만 보고 있죠. 예. 그 아까 우리 무초대사나 이런 사람들의 평가를 전해 주셨는데 그 1920년대부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데요. 그리고 그 1920년대에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네. 그 당시 박사 논문을 우드로 윌슨 교수로부터 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드로 윌슨 교수는 그 후에 이제 그 1918년에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이 됐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교수의 그 수제자 비슷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1910년대 10년대에 그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그 최고 지식인 중에 네. 한 명이었던 거죠, 이미. 네, 네.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어느 특정 분야의 지식인이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린, 그래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애국 투사 지식인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부인도 그 스위스에서 만나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가 하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최초로 그 영안사전을 만든 사람. 기억합니다. 그거 예, 감옥에서 만들어요. 예, 예.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그 천재죠. 네.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천재일 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 역사적 통찰력에 있습니다. 그렇죠. 인사이트. 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무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가 네. 정말 복잡한 세계 정세였다. 그런데 고차원적인 시각으로 그런 복잡한 세계 정세를 꿰뚫어 본 네. 그런 지도자였다라고 무초 대사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꿰뚫어 봤기 때문에 네. 1946년 정읍 선언이 가능했던 겁니다. 네. 농지개혁 말씀이십니까? 1940년 정읍에서 네. 그 당시에는 다 당연히 우리가 한 나라니까 네. 분단이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고 식민지라도 네네. 한 나라였잖아요. 네네. 근데 갑자기 북한의 소련군, 남한의 미군 해갖고서 38선으로 임시로 잠깐 갈라진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건국을 하면은 한반도 전체가 하나로 건국해야 된다고들 다들 생각하고 네네.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게 상식이죠. 3천만의 상식인데 네네. 그 상식을 깨고 부인하고 그거 아니야. 북한은 이미 38선 이북은 소련군과 김일성 집단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됐는데 네. 그건 우리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길이야. 저들과는 투쟁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수밖에 없어. 네. 라고 선언한 것이 46년 정읍 선언이거든요. 그렇죠. 전라부터 정읍에 가서 한 선언.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대 거의 모든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선언이에요. 소련의 그 저희를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죠. 예. 예, 절대 소련이 그냥 물러날. 그러니까 그런 그게 집단이 역사적 아니다라는 통찰력이 없으면은 감히 그런 선언은 꿈도 못 꿀 일이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온갖 욕을 다 비난, 네. 다 받을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그 네. 회담에 버금가는 그런 그 통찰력이 있어야만 내놓을 수 있는. 그렇죠.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의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네. 이승만 박사의 정읍선언으로 이승만 박사는 완전히 3천만의 이 외톨이가 됩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아니 어떻게 분단하자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 정읍선언이야말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선언은 그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 통찰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선언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건국하지 못하고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전락했을 거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뭐 저는 뭐 박사님만큼 해박하지 못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결단이 두 군데서 나타나는데 네. 하나는 당연히 우리가 그 이야기되는 한미동맹. 네. 한미동맹의 70주년을 맞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더욱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단판을 지은다는 건 미국을 상대로 해서 더군다나 지금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도와준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렇게 동맹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그 배짱과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도 수백 캐리의 그 이 해안 경계선을 제일 먼저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너무 당황해서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협상이 수월해졌는데 이런 그 한국 아까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전쟁 상황에서도 그 앞으로를 통찰하면서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뭐 이제 이승만 바로 알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제대로 네. 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승만 바로 알기, 박정희 바로 알기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거와 별도로 박민식 처장이 07과삼이 아니라 08과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네. 과가 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3이건 2건 간에 그 이승만 대통령의 과로 얘기되는 게 3.15 부정선거 아닙니까? 네네. 그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 또한 아주 심각한 역사의 왜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5일 날 선거가 있었는데 네. 그거는 이승만 대통령 뽑는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부통령을 네. 뽑는 선거였고 대통령은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이 이미 그냥 무투표 당선이 무투표 돼 있는 돼 있는 상태였어요. 상태였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승만 맞습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무슨 부정선거를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기붕 일당의 부정선거였어요. 네. 이기붕 일당에. 그래서 이기붕이가 4.19 혁명이 나자마자 권총 자살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미 80대 중반에 아주 연로한 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사정을 살피지 못한 책임은 있죠. 그렇죠. 그런 잘못은 있죠. 그리고 4월 19일 많은 사람들이 경무대 앞에서 발포하는 바람에 죽잖아요. 네. 그 사실을 며칠 있다가 알게 돼요. 네. 며칠 있다가. 그런데 그것도 다 잘못이죠. 네네. 이승만 대통령이 네네. 잘못이죠. 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죽고 다쳤다는 소식을 최초로 알게 되는 게 25일인가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 알게 된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뭘 했냐면 병원을 갔죠. 예. 병원으로 달려가요. 달려가서 부상자들을 직접 만나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야 결심을 하고 하야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그 이승만 일파가 그 호가호위하고 바로에서 농단을 한 것을 이기붕 일파. 이기붕 일파가 한 것을 막지 못했다, 네. 방치했다는 잘못이 있고, 네. 그다음에 4.19 혁명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며칠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이건 참 이게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3.15 부정선거는 이기붕 일파가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학생과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서 만났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다 내 잘못이다 하고 하야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은 잘못대로 우리가 가리되 엉뚱한 잘못을 갖다가 붙여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 잘못이 무슨 잘못이냐라는 걸 정확하게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예.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도 정확하게 역사로 기록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제가 다시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대목이에요. 네. 예. 자, 그건 그렇고 한 가지만 더 좀 이 얘기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짧네요. 한 가지만 제가 문제 제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하야해서 이화장에서 이제 은퇴 대통령 네네. 생활을 하는데 네. 네.
이게 하와이에 이제 최초의 한인교회도 세우고 네. 또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날씨가 좋잖아요. 네. 하와이가. 네. 지금도 뭐 하와이가 휴가하는 힐링하는 곳 아닙니까? 당시에 건강이 아주 안 좋았어요. 마음이 많이 상하지 않았겠어요? 네, 네. 워낙 연로했으니까. 그래서 하와이 교민들이 잠시 와서 좀 쉬었다 가셔라. 네. 해서 정말 잠시 쉬러 간 거예요. 네. 갔다가 돌아오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가서 한 5년, 6년인가를 하와이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서거하시는데 그 사이에 여러 번 돌아오려고 한 거예요. 네. 그럼 잠깐 좀 쉬었다 오겠다고 한 거니까 한두 달. 네. 그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는데 그게 박정희 정부가 그 이승만 대통령의 조기 귀국에 여러 가지 부담을 느꼈던 거예요. 네. 그러겠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살아생전에 다시 조국을 돌아오지 못하고 서거한 후에 이제 고국으로 이렇게 이제 모셔지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 과정에 박정희 대통령과 박정희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을 귀국하지 못하게 한 건가에 대한. 그건 뭐 못하게 네네. 한 것은 여러 가지 네네. 역사적 사실로 이제 지금 확인이 돼요. 네.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은 좀 다룰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얘기들이 거의 다 묻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자유파로서 건국의 이승만, 근대화의 박정희 하고 다 연장선으로 쫙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실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간에는 상당한 심연이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링크가 없네요. 이걸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서로가 좀 정직하게 얘기할 대목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자유파가 정리해놔야 될 과제 중에 하나다. 예, 그 점만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승만 기념관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고요. 다시 이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얘기로 가죠. 지금 좌파가 양곡관리법이요. 네. 이걸 이제 강행 처리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강행 처리하잖아요. 네. 하면서 대통령 거부권을 사실상 유도하는 듯한 네.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참 나쁜 그 행태가 바로 이겁니다. 그 법이 만약에 정말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거부권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설득을 하고 공론회장에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수기하고 공론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밀어붙이는 이유가 상처를 주기 위해서 네. 농민들의 그런 고통을 외면했다라는 식의 프레임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양곡관리법을 몰아붙인다. 참 나쁜 거죠. 네. 민주당의 가장 큰 행태 중에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나쁜 법을 그냥 만들어 놓고 보자거든요. 그래갖고 통과시켜 놓고 보자.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아니 조금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보완하면 되지. 개정하면 되잖아. 지금은 일단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야라고 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해서 양곡관리법 잠깐만 말씀을 드리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지금 그 법이냐면 농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농민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법안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장 논리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 농업이라는 게 쌀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뭐 많은 것도 다 심고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쌀만 특화돼서 무조건 다 사겠다예요. 지금도 삽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떨어져 갖고 뭐 과잉되는 걸 다 삽니다. 몇백억씩 들여서 사요. 하지만 이거를 무조건 산다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가 예산이라는 건 화수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농업은 다 죽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못 박지 말고 지금 이 사는 만큼은 계속 돈을 들여서 사니까 못을 박지 말자는데 대못을 박겠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쌀을 지으면 무조건 돈이 들어오네. 그게 남든 뭐가 됐든 전혀 상관없이 기후도 상관없고 뭐가 상관없고 어쨌든 모든 그런 농민들이 그리고 왜 딴 거 심고 왜 고민하고 왜 공부를 해? 왜 경쟁을 해?
왜 힘들여서 해? 그거보다 그냥 쌀 지어갖고 국가가 모두 다 그냥 사주는데. 근데 국가는 그걸 하기 위해서 몇 조 원이 계속 들어갑니다. 지금 1조 원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사갖고 보관해야 되잖아요. 점점 예. 쌀 안 먹잖아요. 그 물류 비용이 엄청납니다. 예, 예. 근데 그게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으면 가능해요. 하지만 이 법은 뭐냐면 목표 계획 다 없어요. 무조건 다 사야 되니까. 그 분량은 다 사야 되니까. 그럼 어마어마한 분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농작물도 전부 다 이제 농업으로 그러니까 쌀로 다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우리 재정은 모두 다 그쪽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이건 사실 농민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사실은 이거를 막 전농 뭐 나오고 뛰쳐나오고 해갖고 뭐 이 머리띠 두르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 법안을 왜 밀어붙이냐? 아주 간단하잖아요. 지금 선거 앞두고 있고 농민들을 위한 법이다. 이게 지금 국가 안보다 쌀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붙였다가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불가능한 지금 법안이니까 거부권해서 대통령이 농민을 죽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걸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은 모든 게 내년 총선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지금 좌파들의 그 총선 TF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느껴요. 네. 이것들이 지금 하는 걸 하나하나 보면 네네. 모든 게 표 계산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렇겠죠. 양곡법은 농민표. 네. 그렇죠. 또 엊그저께 직회부 한 간호사법. 이건 40만 간호사표. 그것도 참 나쁜 짓이에요. 왜냐하면 예. 그 안에 직능이 여러 개의 직능이 있잖아요. 13개가 의사 있고 있어요. 한의사 있고 또 예. 간호조무사 있고 뭐 치과 있고. 근데 그거를 간호사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예. 그럼 이게 의사 포함해서 모든 직역이 의료법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 그중에서 간호사만 딱 떼내서 따로 떼내서 간호사법을 만들겠다는 거. 법안의 그 조문을 보면 의료법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간호사를 주어로 해서 바꿔놓은 거예요. 법안 그 조문도. 네. 그러니까 간호사들도 저는 무조건 뭐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법을 만들어 놓고 보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간호사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의사의 어떤 그런 보조 역할 그리고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없잖아요. 병원은 무조건 의원은 의사가 만들고 간호사는 보조로 거기에 고용되는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입장이지만 앞으로 이 법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뭐 개정을 통하든 뭐를 통해서 간호사들이 주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 길을 열겠다라는 건데. 그것도 사실상 직능단체들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래요. 딱 표 계산을 해보니까 예. 간호사는 40만 표 또는 50만 표.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표. 의사는 11만 표.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좌파들은 저 11만 표 중에는 우리가 뭐라 해도 저 우파 찍을 표가 10만 원 돼. 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가 간호사법을 밀어붙이면서 자기들이 잃어버릴 표는 1만 표 많아야 한 10,000표 정도 잃어버린다. 그렇죠. 근데 대신에 자기들은 한 똘똘 100만 표 뭉치. 이상을 땡길 수 있다. 어떤 이익을 주무로 해서. 그렇죠. 간호사들과 그 가족들. 예.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면 바본 거지. 이런 식의 계산법을 갖고서 들여다보면 간호사법 강행 안 하면 바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나라를 계속 이 갈라치기 하고 분열시키고 철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표만 얻으면. 예. 그리고 이거는 또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사들하고 원수가 된다. 그렇죠. 이런 거 계산하는 거예요. 예. 왜 그래서 맞습니다. 간호사법 통과되건 안 되건 자기들의 정치적 상관없다. 효과는 표 계산은 다 그렇게 해서 끝났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지금 표 계산하고 총선 전략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봐서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을 리는 없으니 뭔가 확실하게 전략 TF가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요새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죠. 이재명은 자기 살려고만 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전략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고요. 맞습니다. 예. 자, 저 이재명 얘기 잠깐 하고 이거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네. 이재명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증교사 문제가 갑자기 불거졌습니다. 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복잡하던데.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혀 없는 것이 하나 튀어나온 거예요. 전혀 지금 상상도 못했던 것이 네.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지금 백현동 사건 아시잖아요. 백현동 사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김인섭이라는 자 아닙니까? 김인섭. 네, 선대 본부장이었던 자. 이 네. 사람이 갑작스럽게 허가방이라고 해서 아시아 디벨로퍼에 스카우트 되자마자 4단계가 올라가잖아요. 자, 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그 있습니다. 김인섭이가 별명이 허가왕. 방도 아니군요. 예, 허가왕. 아, 허가왕. 영화 제목 같다. 예, 허가왕.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이 있어요. 측근이라고. 왜냐하면 김인섭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다른 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일을 진행을 해요. 그 네. 진행을 하는 걸 측근 A씨라는 사람이 들락거리면서 진행을 합니다. 네. 검찰로 봤을 때는 이 사람도 종범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지시받아서 알선 수재와 관련된 일을 직접적으로 성남시에 들어가서 했으니까. 네. 그럼 또 성남시와 관련해서 정무직 공무원이었어요, 옛날에. 별정지.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이제 이 A라는 사람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요. 근데 그 안에 내역을 딱 봤더니 어라? 이재명이 전화를 했네? 이재명이 왜 전화를 했나? 봤더니 딱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은 당시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선거법 위반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친형 문제 있잖아요. 예. 친형 강제 입원 문제. 근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검사 사칭 문제. 검사 사칭. 사칭에 대해서 그건 누명이다, 아니다라고 썼었어요. 막 뭐 그 공보지에. 그랬다가 그것도 거짓말이다 하고 그 공방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때 예, 예. A 씨가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했는데 자, 이 사람이 뭔데 증언을 하냐? 사실은 당시에 검사 사칭 기억하시죠? PD가 전화를 하잖아요. 김병량이라는 그 당시 당시 성남시장 무슨 타운 어쩌고 저쩌고의 그 의혹을 이재명이 맨날 그거 갖고 공격을 했던 상황입니다. 이 PD가 이재명과 이재명이 옆에서 무슨 검사 이름을 대면서 그 검사라고 해라고 들어서 그 검사입니다 하고 전화하잖아요. 그 전화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김병량의 비서였구나. 수행비서. 예. 직접적으로 그때 전화를 받고 그걸 김병량한테 연결해주고 넘겨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미스테리가 있어요. 김병량 사람이잖아요. 이재명이 그렇게 김병량을 못 살게 굴었고.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이 이재명 측 증언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 지금 이재명으로 모함을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 아하. 김병량이가 이런 식의 어떤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누명 쓴 게 돼버리잖아요. 이재명 측 증언을 합니다. 그러고 봤더니 검찰에서 이렇게 쭉 들여다봤더니 바로 알선 수재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권이 대가였고 그리고 그 대가로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증언을. 그 수행비서라는 자가 뭔가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당시 성남시장이었. 네네. 당시에 성남시장이 아니요, 경기도지사. 2019년도에는 경기도지사였어요. 그 전화 받았을 때. 아니요, 전화 받았을 때는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아주 옛날에. 옛날에. 2002년도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증을 했다면은 이제 2019년에 경기도지사 때. 지사 때. 그때 뭔가 이재명으로부터 그 이권을 좀 챙길 거를 반대급부로 받고 예. 그렇게 위증을 했다. 그 전에 이권을 이미 받았죠. 어떤 겁니까? 그 백현동과 관련해서 날선 수재와 관련한 것도 있고 예. 여러 가지의 이 사람도 지금 아까 선대 본부장 김인섭과 함께 여러 가지의 어떤 허가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증언을 했는데 오늘 방금 전 TV조선이 또 단독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그 A 씨로부터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예. 도대체 이 내용이 뭐예요? 뭐라고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즉, 당시 2019년도에 증인으로 나가기 전에 이재명이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녹취가 있다는 거예요, 검찰은. 실제로 이재명의 목소리가 들어간 전화 녹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TV조선의 조성호 기자가 지금 A 씨와 통화를 한 거. 그러면 그게 A 씨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녹취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조성우 기자가 그 A씨로부터 당시에 이재명 측과 무슨 얘기를 했니? 뭐라고 전화가 왔니? 하는 대화가 오늘 TV조선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재명 측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입니까? 이재명 측입니까? 이재명의 목소리는 아니고 이거는 지금 이재명 측 변호인이에요. 네.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한 거는 아직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A씨의 얘기예요. 네. A씨. 자, A씨는 계속 그 증언을 하라고 그랬는데 답답하니까 계속 전화가 오니까 이제 이재명 측 변호인이 또 전화가 왔어요. 자, 이재명한테 얘기 다 들었지? 근데 나는 도대체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니까. 왜 나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당시 전화가 벌써 2002년도에 전화인데 2002년도 일인데 2019년도에 그걸 얘기하라 그러면 기억이 납니까? 그러니까 난 기억도 안 나. 그러나 수행비서면 하루에도 100통 이상 전화 받고 바꿔주고 하는 게 일인데. 그렇죠. 근데 이재명 측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네가 하는 말은 이거야. 그냥 내용대 예라고만 하면 돼. 법정에 가서 신문 사안대로 예라고만 대답하면 돼. 꼭 간단하네. 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런데 또 한 가지. 나는 저 이재명이랑 수차례 전화를 했는데, 그랬더니 변호사가, 야, 법정 가서는 딱 한 차례만 했다고 해. 이런 대화는 기억을 한 거예요. 그 변호사가 위증 교사를 한 거네? 아니요, 근데 그 전에 이재명이 뭐라고 했겠죠. 야, 너 나와라. 그리고 어떻게 대답을 해라. 그러니까 현재 저 TV조선이 공개한 거는 변호사의 위증 교사고. 그렇죠. 변호사. 근데 검찰은 녹취를 갖고 있는 건 이재명의 목소리. 직접 위증 교사한 그 녹취를 갖고 있다. 그렇죠. 이재명의 목소리를 갖고 여기까지는 알려져 있는 거고.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오늘 단독으로 한 건 A 씨의 기억을 토대로 해서 변호사의 어떤 대화. 알겠어요. 이재명이가 또 이거 소설이라고 또 그러고 있던데요. 소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다 늦었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뭐라고 했는지 2002년도 2019년도에 내가 뭐라고 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를 했는데 표현 하나가 자기는 위증이냐 아니냐가 표현 조사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하나가 그런 어떤 말의 표현 하나가 나를 지금 범죄로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의 차이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사실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검찰은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두렵잖아요. 이 위증교사는 상당한 중형이 나오게 돼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이제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뭔가 후속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대로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이승우 변호사 재화벌에서 법리적으로 이 문제를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하실래요? 네. 갖고 왔는데 지금 안 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윤 대통령 사실 대단합니다. 지금 한일 관계도 뚫었지만 또 한 가지 좌파와 맞서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좌파들의 현금 복지를 뿌리 뽑겠다. 그래서 좌파들이 지금까지 했던 5천여 개의 수많은 복지 정책을 전부 다 구조조정하겠다. 그것을 이제 곧 발표를 하겠다라고 오늘 보도에 나왔습니다. 아주 기대되는 또 일전불사의 그런 전쟁이 또 시작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종건 실장과 함께 진행한 용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방송 정상적으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내일은 특별 긴급대담이 하나 있습니다. 황교안 회장이 나옵니다. 제가 보통은 황교안 대표라고 부르는데 내일은 회장 자격으로 나옵니다. 어떤 회장이냐?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 자격으로 내일 아침 10시부터 긴급 특별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 148주년 기념이 어제였고요. 또 윤석열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짓겠다고 공식적으로 지금 밝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 그동안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어요. 신철식 전 회장이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승만 건국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회장을 모시고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고해드린 대로 내일 저녁에는 이승우 변호사의 재화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내일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종근 실장과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만영상 청년단 버전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는데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고 좋아만 하지 마시고 아직 만만회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행동으로 우리 청년 단원들에게 힘을 모아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